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통합 뉴스룸 5시 뉴스입니다. 경기도 광명시흥 신도시 예정진의 토지를 매입한 광명시 소속 공무원이 5명 더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광명에 이어 시흥시 소속 공무원 8명도 신도시 예정진의 토지를 소유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장혁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광명시 6급 공무원 A씨 외에 5명이 추가로 광명시흥 신도시 예정진의 토지를 매입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광명시장은 오늘 오전 브리핑을 통해 직급별로는 5급 2명, 6급 3명, 8급 1명이 신도시 예정지에 토지를 매입했다고 밝혔습니다. 취득 연도별로는 2015년, 2016년, 2019년에 각 1명이었으며 2020년 3명이었습니다. 다만 광명시 측은 내부 정보를 이용해 토지를 구입한 것인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업무 연관성에 대해서는 현재 조사 중이며 위법, 부당 행위가 확인될 경우 징계, 고발 등을 할 방침입니다. 한편 6급 공무원 A씨의 경우 토지를 형질 변경한 사실이 확인돼 원상복구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새롭게 발견된 5명은 형질 변경 등의 불법 행위는 없었습니다. 앞으로 광명시는 정부 합동조사단과 협력해 공무원의 가족까지 확대 조사할 계획입니다. 한편 임병택 시흥시장도 오늘 긴급 브리핑을 열고 시흥시 소속 공무원 2천여 명을 조사한 결과 8명이 광명 시흥 신도시 예정진의 토지를 소유했다고 밝혔습니다. 자진 신고와 자체 조사로 진행됐으며 토지 취득 시점과 상관없이 현 시점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공무원 현황을 파악했습니다. 이 중 자진 신고한 7명에게선 투기를 의심할 만한 특이 사항이 없었지만 5급 공무원 1명은 지난해 10월 경매를 통해 토지를 취득했다면서 자세한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KBS 뉴스 장혁진입니다. LH 직원들의 신도시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해 정부 합동조사단의 1차 조사 결과가 내일 오후 발표될 예정인 가운데 국세청과 금융위 등이 포함된 770명 규모의 매머드급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가 출범했습니다. 이수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770여 명 규모의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가 활동을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국가수사본부 고위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시도경찰청 수사인력 680명과 경찰청 국수본과 국세청, 금융위 직원 등 770명으로 합동수사본부가 운영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임직원이 내부 정보를 부정하게 이용한 행위나 보상이익을 노린 투기 행위 등을 전방위적으로 수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합수본에는 경기 남부청과 경기 북부청, 인천청 등 3개 시도경찰청 외에 15개 시도경찰청 소속 경찰관도 포함됐습니다. 국수본 고위 관계자는 현재 이 사건 피의자는 LH 현직 직원 13명과 전직 직원 2명 등 15명이지만 수사 상황에 따라 고위공직자가 수사 대상이 될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수본은 또 어제 진행된 LH 본사와 직원 자택 압수수색 과정에서 토지 위치와 지목 등 개발 관련 정보가 담긴 지도를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세균 국무총리는 오늘 정부 서울청사에서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등 검경 책임자가 참석한 가운데 수사협력 관련 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정 총리는 수사를 맡고 있는 경찰과 영장 청구와 공소유지 등을 담당하는 검찰 간의 유기적인 소통과 연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를 위해 검경은 대검과 국수본 간의 협의체를 구성해 긴밀한 협업 체계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또 정부 합동조사단의 부동산 전문검사를 추가로 파견하기로 했습니다. 정부 합동조사단의 1차 조사 결과는 내일 오후 발표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이수민입니다. 한편 LH와 세종시가 사업을 시행하는 세종시 국가산업단지 예정지에서도 투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후보지 선정 몇 달 전부터 토지 거래가 급증하고 일부 마을에는 일명 벌집이라 불리는 조립식 패널 주택이 난립하고 있습니다. 임홍열 기자의 보도입니다. 세종시 인근 농촌마을 곳곳에 조립식 패널 주택이 눈에 띕니다. 한두 필지 위에 여러 채가 각각 나눠져 있는 형태로 일명 벌집이라고 불립니다. 축산 농가와 인접한 또 다른 마을에도 조립식 패널 주택이 판박이처럼 늘어서 있습니다. 주민들은 2018년 초부터 갑자기 외지인의 토지 문의가 늘고 조립식 주택 건축이 늘어 의아했는데 몇 달 뒤 이 일대가 국가산업단지로 선정돼 놀랐다고 말합니다. 그 빈집을 허물더니
그 집을 짓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하는 건가. 그리고 우리는 알지도 못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여기에 무슨 산업단지가 들어온다. 실제로 2018년 8월 세종시 연서면 와촌리 일대 277만 제곱미터가 스마트 국가산단 후보지로 지정되기 전인 그해 1월부터 토지 거래량이 급증하다 발표 2달 전에는 무려 7천여 건 넘게 거래됐습니다. 지역 부동산 업계는 조립식 집을 짓거나 농지에 나무를 심는 등 각종 보상을 노린 투기 의혹이 있다며 개발 정보의 유출 가능성도 의심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그런 정보에 의해서 이주자 택지를 노리고 먼저 들어가서 이제 그런 집을 조립식으로 짓고 그다음에 땅도 이렇게 사고. 이런 가운데 세종경찰청은 스마트 국가 산단과 주변 지역에 대한 토지 거래 정보를 수집하는 등 내사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KBS 뉴스 임홍렬입니다. 올해 한국이 부담해야 할 주한미군 주둔비가 전년보다 13.9% 오른 1조 1,833억 원으로 정해졌습니다. 정부는 유효 기간을 6년으로 해 안전성을 높였다고 자평했습니다. 김경진 기자입니다. 외교부는 한미 양국 방위비 분담금 협상 대표가 지난 5일부터 사흘간 미국에서 가진 회의에서 11차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정 협상을 최종 타결했다고 밝혔습니다. 협상을 시작한 지는 1년 6개월 만이고 타결이 늦어지면서 협정에 공백이 생긴 지는 1년 3개월 만입니다. 한미 양측은 2020년부터 2025년까지 총 6년간 유효한 협정에 합의했습니다. 협정 공백이 있었던 작년 방위비는 동결했습니다. 올해 방위비는 전년 대비 13.9% 증가한 1조 1,833억 원입니다. 내년부터 2025년까지는 한국의 전년도 국방비 증가율을 적용해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내년 인상률은 5.4%입니다. 한미는 또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들의 무급휴직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 협정 공백 시 전년 수준의 인건비 지급이 가능하다는 규정을 처음으로 명문화했습니다. 또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 중 방위비로 충당하는 비율을 87% 이상으로 올려서 방위비 사용의 투명성을 높였습니다. 외교부는 올해 방위비 인상률은 인건비 최저 비율 확대로 인한 인건비 증액분 6.5%가 반영된 것이어서 실제 인상률은 13.9%가 아니라 국방비 증가율 수준인 7.4%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협상에서는 특히 한국인 근로자의 고용 안정에 최우선의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상호 수용 가능한 합의를 통해 한미 양측이 윈윈하는 합의를 만들어냈습니다. 협정은 가서명 뒤 국무회의, 대통령 재가 등을 거쳐 정식 서명되며 국회에서 비준동의안을 의결하면 정식으로 발효됩니다. 오는 17일로 예상되는 미국 국무, 국방장관 방한 때 서명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KBS 뉴스 김경진입니다. 오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470명을 기록했습니다. 방역당국은 공무상 해외 출장 등 필요한 경우 백신 접종 우선순위를 앞당겨 접종해주기로 했습니다. 오현태 기자입니다.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백신 접종자는 6만 662명입니다. 누적 접종자는 44만 6천여 명을 기록했습니다. 접종 후 이상 반응 신규 신고 건수는 935건이고 대부분 근육통 등 경증입니다. 접종 후 사망 신고 사례는 2건인데 한 건은 요양병원 환자가 아닌 종사자인 50대 여성입니다. 이 여성은 지난 3일 접종을 받은 뒤 엿새쯤 뒤에 숨졌습니다. 또 다른 한 건은 기저질환이 있던 요양병원 환자인 50대 남성이 중증 의심 사례로 분류됐다 사망한 사례입니다. 두 사례 모두 사망과 접종의 인과관계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으며 방역당국이 조사 중입니다. 방역당국은 3개월 안팎 단기 일정으로 해외에 나가는 사람들은 오는 17일부터 신청을 받아 백신을 먼저 접종해주겠다고 밝혔습니다. 대상은 공무상 출장, 해외 파병, 재외공간 파병 등 파견 등 국익과 직결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출국의 경우입니다. 방역당국은 또 코로나19 백신 보관 냉장고의 온도가 적정 수준을 벗어나는 사고가 전국에서 7건 있었다며 관리를 철저히 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2차 접종용 물량을 1차에 당겨 쓰는 건 2차 접종에 영향이 없는 범위에서 검토 가능하다며 긍정적 반응을 내놨습니다. 정부는 오늘 예방접종 전문위원회를 열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을 65세 이상으로 확대할지 논의했는데
결과는 내일 발표합니다. KBS 뉴스 오현태입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외부 활동이 줄면서 스마트폰을 더 자주 보게 되는데요. 실제 지난 1년 스마트폰 이용이 지나친 이른바 과의존 위험군을 조사했더니 전년도보다 3.3%포인트 더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오승목 기자입니다. 일상생활에서 과도한 스마트폰 사용으로 신체적, 심리적 문제를 겪는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이 전체 이용자의 23.3%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전국 만 가구를 대상으로 지난 한 해 스마트폰 사용 조절력 등을 조사한 결과인데 전년도에 비해 3.3%포인트 늘어난 수치입니다. 특히 만 3세에서 9세 유아동이 4.4%포인트, 만 10세에서 19세 청소년이 5.6%포인트로 미성년층에서 증가폭이 가장 컸습니다. 60대도 16.8%로 전년도보다 1.9%포인트 증가했습니다. 조사 대상자 대부분은 스마트폰 과의존에 대해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었고 문제 해결 방법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61%가 개인의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한편 디지털 취약계층의 정보화 수준은 72.7%로 전년도보다 2.8%포인트 개선됐습니다. 디지털 정보 격차가 꾸준히 완화되는 추세인데 특히 저소득층의 디지털 정보화 수준이 95.1%로 전년도보다 7.3%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장애인도 81.3%로 6.1%포인트 상승했고 농어민과 고령층 등 모든 계층에서 디지털 정보화 수준이 개선되고 있습니다. 과기부는 한국판 뉴딜 차원에서 디지털 취약계층에 대한 생활교육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유아동 청소년 대상으로 한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 콘텐츠 제작 예산도 지난해보다 10배 늘리겠다고 설명했습니다. KBS 뉴스 오승목입니다. 국내에서 마약을 유통하다가 최근 붙잡힌 마약상이 한 경찰 간부와 지속해서 연락을 한 정황이 포착돼 경찰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마약상 A씨가 경기도 한 경찰서 소속 간부와 수백 회 연락을 주고받은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사실을 통보받은 경기 남부경찰청은 실제 수사 정보가 오갔는지 내사에 착수했습니다. 경찰은 동남아시아에서 마약을 들여와 개인에게 판매하거나 가공한 혐의를 받는 A씨를 6개월의 추적 끝에 지난달 서울에서 붙잡았습니다. 청정 지역으로 알려진 강원도 평창군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오늘 27명이 나왔습니다. 어제까지 합하면 38명의 확진자가 발생한 건데요. 춘천 보도국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네, 이청초 기자, 이 평창 진부면에서 코로나19 연쇄 감염이 발생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평창군 진부면에선 오늘 나온 코로나19 신규 양성 확진자만 27명에 이릅니다. 어제도 주민 11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평창 진부의 인구는 8,700여 명인데요. 이런 작은 동네에서 단 이틀 동안 38명의 코로나 확진자가 나온 겁니다. 이 때문에 강원도교육청은 진부면에 있는 초, 중, 고등학교 5곳에 대해 오늘부터 등교 수업을 중단하고 원격 수업을 하도록 조치했습니다. 진부면 어린이집들에 대해서도 휴원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평창 군립도서관을 비롯한 공공시설 30여 곳도 폐쇄됐습니다. 방역당국은 이번 연쇄 감염 사태가 서울 강동구 확진자에서 비롯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강동구 확진자는 지난달 26일부터 닷새 동안 강원도 평창 진부에 머물렀는데요. 부모님 병문안을 위해 평창의 친정집에 다녀간 겁니다. 이후 이 여성의 가족 9명과 부모님을 돌보던 요양보호사 1명 등 모두 10명이 어제 한꺼번에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들은 대부분 건강에 별다른 이상이 없어 진단 검사를 받을 때까지 일주일 넘게 평소처럼 생활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최근 발생한 평창 용평 리조트 관련 확진자 일부도 진부면에 사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평창군은 어제부터 진부면 주민 전체를 대상으로 진단 검사에 들어갔습니다. 검사는 모레인 이달 12일까지 계속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춘천에서 KBS 뉴스 이청초입니다. 울산 북구 목욕탕에서 시작된 집단 감염이 빠르게 확산하고 있습니다. 대규모 사업장으로까지 꼬리를 물며 번지고 있는데요. 울산시는 이 목욕탕발 바이러스가 영국 변이일 가능성이 있어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이슬 기자입니다. 울산 북구 히어로 스파 목욕탕에서 첫 확진자가 나온 지 사흘 만에 관련 확진자가 46명으로 늘었습니다. 특히
목욕탕 방문 확진자의 가족이 확진되고 그 가족의 접촉자가 확진되는 등 3, 4차 감염까지 확인될 정도로 확산 속도는 빠릅니다. 문제는 목욕탕에서 시작된 감염이 또 다른 집단으로 번진다는 겁니다. 울산의 한 대규모 사업장에서 연쇄 감염으로 확진자 5명이 발생했고 소규모 사업장에서도 6명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울산시는 영국 변이 바이러스로 확인된 부산 장례식장 집단 감염과 이번 목욕탕 감염과의 역학적 관련성 조사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두 집단의 감염 매개자로 추정되는 사람이 1차 검사에서 음성 판정이 나오자 다시 유전자 검사를 통해 정밀 조사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보건당국은 감염 확산 속도를 볼 때 영국 변이 바이러스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부산발 장례식장에서 발생됐던 영국 변이 바이러스와 같은 어떤 바이러스로서의 흔적이 남아있나 없나 그 흔적을 찾고자 지금 오늘 재검체를 했고 검사를 다시 의뢰를 했습니다. 특히 목욕탕 관련 확진자 가운데 학생 확진자가 잇따르자 울산시는 북구 지역 학교에 대해 비대면 수업을 권고했습니다. KBS 뉴스 이희슬입니다. 서울은 병원과 요양시설 등에서 감염이 이어지면서 일주일 넘게 100명대의 신규 확진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이달 중순까지 서울시 1호 접종센터를 설치해 빠르면 이달 말 본격적인 접종을 시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혜주 기자입니다. 오늘 0시를 기준으로 서울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모두 138명입니다. 병원과 요양시설, 회사 등에서 감염이 이어지면서 일주일 넘게 신규 확진자 100명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동대문구의 요양병원 관련 확진자는 1명 추가돼 누적 확진자는 모두 19명으로 늘었습니다. 지난 3일 요양병원 관계자가 최초 확진된 뒤 환자와 그 가족 등에게 전파됐습니다. 서울시는 환자와 간병인에 대해 층간 이동을 제한하고 입원 환자 중 밀접 접촉자를 감염병 요양전담병원으로 옮겼다고 밝혔습니다. 서대문구의 직장에서는 1명이 추가 확진 판정을 받아 관련 누적 확진자는 10명이 됐습니다. 역학조사에서 최초 확진자와 근거리에서 근무하거나 함께 차를 마신 동료, 탈의실 등 공용 공간을 같이 사용한 동료와 가족에게 추가 전파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 밖에도 영등포구 음식점과 강동구 고등학교에서도 각각 1명의 추가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한편 서울시는 최근 집단 감염이 발생한 용산구의 병원에 대해 CCTV를 분석한 결과 74명이 마스크 착용 방역수칙 위반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사망자는 2명 늘어 모두 398명이 됐습니다. 서울에서는 어제 하루 1,514명이 추가로 백신을 접종해 모두 59,748명이 1차 접종을 마쳤습니다. 접종 후 이상 반응 의심 신고는 모두 720건으로 대부분이 경증 사례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서울시는 이달 중순까지 서울시 1호 접종센터를 설치하고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1호 접종센터는 성동구청 대강당에 설치되며 서울시와 성동구청, 서울대병원이 협력해 운영할 방침입니다. 또 신속하게 접종할 수 있도록 화이자와 모더나 등 백신 종류에 따라 2개 동선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혜주입니다. 경기도의 신규 확진자 수는 다시 200명을 넘었습니다. 화성 댄스 교습소와 하남의 운동시설에서 누적 확진자가 10명이 넘으면서 집단 감염 사례에 포함됐습니다. 경기도 상황을 김민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경기도는 오늘 0시 기준으로 도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203명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신규 확진 가운데 국내 발생은 199명, 해외 유입은 4명입니다. 이달 들어 신규 확진자가 200명을 넘은 것은 지난 3일 227명 이후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안성 축산물 공판장과 관련해 어제 19명이 추가로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지난 6일 첫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도내 누적 확진자는 86명이 됐습니다. 동두천 외국인 노동자 집단 발생 관련해서는 7명이 더 나와 누적 감염은 165명으로 증가했습니다. 화성 댄스 교습학원에서는 어제 8명이 추가돼 확진자는 10명으로 늘었습니다. 하남 운동시설 관련해서도 3명이 추가로 나오는 등 모두 11명이 확진돼 집단 감염 사례에 포함됐습니다. 지표 환자와 감염 경로가 뚜렷한 집단 감염 외에 소규모 감염과 확산이 눈에 띄게 늘고 있습니다.
확진자와의 접촉 등으로 감염되는 경우가 78명으로 신규 확진자의 38%로 나타났습니다. 감염 경로를 알지 못하는 경우도 75명으로 37%를 차지해 집단 감염 사례보다 많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KBS 뉴스 김민아입니다. 대전시 교육청의 전직 고위 간부 자녀 2명이 잇따라 사립고등학교 교사로 채용된 데 대해 전교조가 낙하산 임용 의혹을 제기게 했습니다. 전교조는 계획이 없던 채용이 진행되고 임용 과정에서도 잡음이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황정환 기자입니다. 대전의 이 사립고에서는 지난 2018년 하반기에 교사 4명을 채용했습니다. 같은 시기 대전의 또 다른 사립고에서도 교사 4명을 채용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두 학교 모두 전직 대전시 교육청 고위 간부 A씨의 자녀들이 1명씩 포함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특히 A씨 자녀들 과목은 두 학교에서 모두 정교사 채용 계획이 없다가 뒤늦게 추가됐습니다. 교원 수급 계획의 내용과 실제 위탁 채용 신청서 상의 내용이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뭔가 로비가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임용 과정에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한 자녀의 경우 교육청에 위탁해 실시한 1차 필기 시험은 통과했지만 학교 자체적으로 치른 2차 시험인 수업 실현은 부실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면접관이 요구한 수업 지도안 작성, 수업에 따르지 않고 본인이 원하는 수업을 하고 나갔다는 것 자체는 결격 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전교조는 사립학교에 영향력이 있는 교육청 고위직과의 유착이 의심된다며 대전시 교육청에 감사를 청구했습니다. 전교조는 교육청 다른 전현직 간부의 자녀들도 다른 사립고에 근무하는 사실이 다수 확인됐다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전수조사를 촉구했습니다. 해당 학교들은 절차대로 채용을 진행했다고 밝힌 가운데 대전시 교육청은 제기된 의혹을 바탕으로 사실관계 파악에 들어갔습니다. KBS 뉴스 황정환입니다. 역대 최대 사기 사건인 이른바 조이팔 사건의 피해자들에게 피해 금액을 되돌려주는 절차가 시작됐습니다. 검찰은 되돌려줄 수 있는 돈이 피해 금액에는 턱없이 못 미치지만 일부 피해 구제라도 서두르기로 했습니다. 곽근아 기자입니다. 검찰이 피해자들에게 되돌려주게 되는 현금의 규모는 32억 원입니다. 지난 2016년 77명이 기소된 불법 다단계 사기 사건, 이른바 조이팔 사건과 관련해 13개 금융 다단계 법인과 채권단이 횡령과 배임으로 챙긴 수익금입니다. 이 금액은 부패재산 몰수법에 따라 조이팔 사기 사건의 실질적 피해자인 개인 투자자가 아니라 관련 법인에 돌려주게 됩니다. 이에 따라 법인을 통해 재산 피해를 입은 개인 피해자들은 또 다른 법적 절차를 통해 피해금을 받아야 합니다. 모든 채권자들이 압류가 이루어지고 그 압류가 종결되면은 법원으로 가서 법원에서 채권 금액에 따라서 안분해서 나눠서 실질적 피해자는 불법 다단계 법인 등의 가압류나 채권 추심을 신청하는 절차를 밟아야 하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관련 법인의 범죄 피해 재산을 돌려준다는 송달을 하고 이어 공고를 할 계획입니다. 공고일로부터 60일 동안 신청을 받은 후 피해 금액을 되돌려주게 됩니다. 이를 위해 검찰은 전담민원 창구를 설치하고 운영할 방침입니다. 대구지검의 조치와 별도로 대구지법도 조이팔로부터 거액의 투자금을 받아 은닉한 고철업자로부터 710억 원을 공탁받아 피해자들에게 배당하고 있습니다. 이번 환부로 조이팔 사건의 피해자 일부는 구제받을 전망이지만 불법 법인들은 이미 청산된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추가 구제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곽근아입니다. 영국 해리 왕자 부부의 미 CBS 인터뷰와 관련해 영국 왕실이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을 대신해 성명을 냈습니다. 영국 왕실은 제기된 문제들, 특히 인종과 관련된 것은 매우 염려스럽다면서 이 사안은 매우 심각하게 다뤄질 것이고 가족 내부에서 사적으로 처리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여왕은 모든 가족들은 해리 왕자와 배우자 메건이 지난 몇 년간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고 나서 슬퍼했다며 가족들은 해리, 메건, 아치를 늘 사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7일 해리 왕자와 부인인 메건 마클은 미 CBS 방송에서 방영된 오프라 윈프리와의 인터뷰에서 인종차별 의혹 등을 제기해 큰 파장이 일었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주식 시황을 KB증권에서 전해드립니다.
KB증권입니다. 미국 국채금리 하락 소식에 오르면서 출발했던 코스피 지수가 상승분을 반납하고 닷새 연속 약세를 이어갔습니다. 코스닥은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에 890선의 턱걸이 마감했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18포인트 하락한 2958.12에 코스닥은 6.29포인트 내린 890.07에 마감됐습니다. 전일 미국 증시는 국채금리 하락으로 나스닥 지수가 3% 넘게 급등하는 등 일제히 상승 마감했습니다. 반면 코스피는 기관을 중심으로 한 매도세가 유입되며 내림세로 장을 마쳤습니다. 포스코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 투자 의혹에 7% 넘게 급락했고 LG전자는 1분기 깜짝 실적 전망에도 불구하고 저조한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반면 LG화학은 테슬라용 배터리 생산 계획이 전해지며 사흘 만에 반등했고 네이버는 이마트와 지분을 맞교환한다는 소식에 강세를 보였습니다. 또 미국 증시 상장을 앞둔 쿠팡이 공모가를 종전보다 상향하면서 관련주가 줄줄이 올랐습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은 2원 40전 오른 1,142원 70전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KB증권이었습니다. 오늘 낮 동안에는 기온이 제법 올랐습니다. 봄 날씨에 한 걸음 더 다가간 느낌이었는데요. 광주의 낮 기온이 19.1도, 서울도 17.1도까지 오르면서 평년 기온은 5도에서 7도가량이나 웃돌았습니다. 내일은 낮 기온이 오늘보다는 조금 낮겠지만 그래도 평년 기온을 웃돌면서 한낮에는 포근하겠습니다. 하지만 아침과 저녁으로는 여전히 쌀쌀하니까요. 옷차림에 더욱더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맑은 날씨 속에 대기가 정체되면서 현재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 초미세먼지 농도가 높습니다. 내일도 서쪽 지방에서는 미세먼지 농도가 높을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특히 수도권 지역에서는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에서 매우 나쁨 단계를 오르내리겠고요. 충청과 전북에서도 미세먼지 농도가 짙겠습니다. 내일 새벽부터 오전 사이에 경기 서부, 충남 내륙에서는 안개가 짙게 끼면서 가시거리가 200m 이하로 짧아지겠습니다. 이후에도 구름 많은 가운데 제주도는 밤부터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 청주 2도, 광주 3도, 대구 1도 등으로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 15도, 청주 16도, 대구 17도, 광주 18도로 예상되는 가운데 연일 동풍의 영향을 받던 동해안 지역도 내일부터는 기온이 20도 안팎까지 올라서 따뜻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남해 먼바다를 중심으로 높게 일겠습니다. 모레 새벽부터는 남해안 지역으로 비가 확대되겠고 빗줄기가 강하게 쏟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대비하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코로나19 통합뉴스룸은 7시 뉴스에서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